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찾아서입니다. 저번주에 제가 주일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였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사랑을 늘 강조하지만 입으로만 외치지 실천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사랑과 상생을 외치지만 말로만 외치는 것이죠. 우리들 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위하는 사랑, 주는 사랑을 생각하지만 현실은 받는 사랑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번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기부제도를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하는 사랑을 하려면 기부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주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기부를 할 형편이 안 되는데 기부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형편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죠. 저도 기부를 안 하고 요사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세계를 보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점점 국가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진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 걱정인 것입니다. 또 바깥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내부는 어떤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신통일 세계 천일국이 7년 전에 세워지고 이제 2020년을 맞아 실체 천일국 안착의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님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섭리의 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천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것입니다. 천일국은 서로 위하는 세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천일국은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고 외쳐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공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이 사랑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참부님 말씀을 훈독을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에 나오는 단락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로 피난을 떠나던 이들이 지나던 길목이 평안북도 산천이었는데 우리 집이 바로 산천으로 가는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집도 땅도 모두 일본인들에게 빼앗기고 살 길을 찾아 만주로 향하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집 앞을 지나가는 팔도 사람들에게 언제든 밥을 해서 먹이셨습니다. 거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냉큼 밥을 내가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먼저 당신 밥상을 번쩍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인지 나도 평생 밥 먹이는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내게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목이 메어 숟가락질하던 손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 말씀은 참 아버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서전이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1장의 제목이 밥이 사랑이다 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참 아버님께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 한 끼라는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1억 3,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77억 인구 중에 60명 중에 1명은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기아 인구가 약 2배로 늘었다는 통계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의식주 중에 먹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자 소중한 것이죠. 사람이 입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배를 골던 그 시절에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밥이 곧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밥 한 끼라도 나누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 집안을 이 기회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정조 할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족보로 정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 선교사님들이나 젊은 성아들은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정조 할아버지 자손이 그러니까 참 아버님 할아버지의 형제가 세 분이 계셨는데 문치국 할아버지, 문신국 할아버지, 문윤국 할아버지이신데 참 아버님의 직계 할아버지가 맞이이신 문치국 할아버지였습니다. 참 아버님 정조 할아버지께서는 자수성가를 하시어 수천석의 부자였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때 와서는 겨우 밥만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정조 할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맞이인 문치국 할아버지에게 상속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재산을 참 아버님의 할아버지 때에 와서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없앴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막내 동생인 문윤국 할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팔아 다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 작은 할아버지이신 문윤국 할아버지께서는 목사의 신분으로 3.1운동 평안북도 책임자로 만세 사건을 지휘하시다가 2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형님의 전 재산과 교인들의 재산을 털어 상해 임시정부에 후원하신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1운동 33인으로 서명을 해야 했으나 일제의 지독한 감시로 본인 교회의 교인인 이명룡 장로가 대신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뒤에 1977년에 대통령 표창, 1990년에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서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의 할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동생인 문윤국 할아버지에게 주어서 독립자금으로 다 갖다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 혼독한 자서전에 나오듯이 할아버지께서는 거지가 왔는데도 며느리인 참 아버님 어머니께서 빨리 밥을 안 가지고 나가면 자신의 밥상을 번쩍 들고 나가서 거지에게 줘버리는 행동을 하셨다고 했죠.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다 바쳐버리고 가족이 먹을 살도 달랑달랑 하는데 거지가 올 때마다 밥을 차려줘야 하니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설이면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잡수던 밥상을 들어 거지에게 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할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정조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조 할아버지께서는 자수성가하시어 가문을 일으킨 부자가 되셨다고 했는데 돌아가실 때 팔도강산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강산에서 축복이 몰려든다고 하는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팔도강산에서 찾아오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면 팔도강산에서 축복이 몰려온다는 그 정신을 가문에 남기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아들 되시는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그 정손자이신 참 아버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실제로 참 아버님 가문이 그렇게 베푼 적선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택한 가문의 영광을 받으신 것에 아마 크게 일조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참 아버님께서 생전에 수많은 대회를 하시면서 호텔 부페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들 중에 참 부모님 식사 대접을 한 번이라도 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참 아버님 자서전에서 밝히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어 수많은 세계적인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 생각으로는 밥을 대접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서 평생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60년생 이전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거지가 오면 그냥 밥을 깡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 정식으로 차려서 문 밖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의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그 집을 방문합니다. 요새처럼 다방이나 카페가 있을 때도 아니고 만나려면 그 집을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방문할 때는 꼭도 새벽에 찾아갑니다. 왜 새벽에 가겠습니까? 새벽에 가야 그 집 주인이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도 그렇지만 중요한 이유는 그 집에 가서 아침밥을 얻어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밥 한 끼가 그렇게 절박할 때였습니다. 저희 집도 아직 해가 뜨지도 않는 캄캄한 새벽에 찾아오는 손님이 계시어 두른두른 새벽부터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아침때가 되면 당연히 주인과 겸상으로 아침밥을 차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일도 보고 아침밥도 해결하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이 자서전에 나오는 시기도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지가 있었다는 해는 1960년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에도 거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서전에 나오는 일제강점기는 참 아버님께서 1920년 탄생하셨으니까 1920년대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흰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흰쌀밥을 한 번도 못 먹어보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2, 3일 굶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씩 밥을 굶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생각나는 것이 개떡이라고 있습니다. 개떡이 뭔가 하면 보리쌀을 도정하고 난 후에 보리개가 남습니다. 보리쌀 껍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껍질에 보리 알갱이가 아주 조금씩 붙어 있죠. 지금은 그것을 짐승들의 사료나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정 공장에 사다가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개떡이라고 하느냐 하면 색깔도 시꺼먼 것이 거칠기만 하고 맛도 없지만 배가 고프니 할 수 없이 먹는 떡이니 개가 먹으면 딱 맞을 떡이다 해서 개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보리개떡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떡 같은 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개떡같이 맛도 없고 불쌍한 인생이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이모집에 가면 새끼 중에 점심 한 끼를 꼭 그 떡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맛이 있어서 그 개떡 얻어먹으려고 이모집에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랄 그 시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한 끼의 식사를 개떡으로 때워야 하는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도 좀 부유했지만 부엌에 가면 항상 부엌 천장에 보리밥을 소반에 담아서 달아 놓았습니다. 보리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전 보리쌀만 삶아 밥을 해놓으면 모양이 기가 찹니다. 저도 배가 고프면 그 보리밥을 내려서 먹었습니다. 그냥은 못 먹어요. 대단히 까칠하고 맛도 없기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죠. 꼭 찬물에 말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한여름에 시원한 우물가에 냉수를 떠서 보리밥 몇 숟갈을 떠넣어 휘휘 저어서 먹으면 꿀맛이죠. 참 아버님이 어린 그 시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집의 논밭을 일제에게 다 빼앗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이동하던 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주는 춥고 거친 땅이라서 그때는 아무도 그곳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것이라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 생명을 유지하려고 만주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만주가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던 그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한 가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의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연자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방앗간 안에 있는 불 사르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끔 사방을 잘 둘러막아 겨울에도 우풍이 없이 꽤 훈훈했습니다. 어쩌다 집안의 아궁이에서 숯불이라도 얻어다
피우면은 온돌방보다 더 뜨뜻했습니다. 팔도를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던 거지들 중에는 우리 집 연자방앗간에 터를 잡고 겨울을 나는 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나는 그 거지들이 들려주는 바깥 세상 이야기가 재미나서 걸핏하면 연자방앗간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들이 아들이 친구 삼은 거지의 밥까지 같이 차려서 방앗간으로 밥상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때는 거지들이 전국으로 떠돌아다니죠. 너무 추우면 남쪽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자방앗간이라는 것은 살이나 보리를 찌을 곳을 따로 만들어서 집에서 도종을 해서 먹을 때였습니다. 그 방앗간을 바람이 안 들어오게 잘 만들어 놓으니 추운 겨울이 되면 그곳에 거지들이 들어와서 겨울을 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그 거지들과 친구처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그곳으로 참 아버님 어머니께서 직접 밥상을 차려주시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혼동한 내용에는 없었지만 섣달 금운날이 되어 동네의 모든 집들은 곧 내일이면 있을 설을 맞이하기 위해서 떡을 만든다고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그 거지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부모님 몰래 쌀 한 가마를 한 포대를 둘러매고 헐떼벌떡 뛰어가서 그 거지들에게 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설날에 떡도 못 해먹고 밥도 못 해먹을 거지들을 위해서 부모 몰래 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지들이 많았다고 했죠. 특히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는 수십 리 밖에 거지들이 소식을 듣고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큰 잔치는 결혼식이나 해갑 등이었는데 주로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잔치가 벌어지면 그 동네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근방의 거지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잔치가 있다 하면 거지들만의 통신망을 통해서 수십 리 밖의 거지들이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거지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을 가지도 않고 밥과 국 그리고 술을 요구해서 먹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거지 중에 상위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하였죠. 6.25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였는데 음식 대접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이 안 좋으면 땡깡을 놓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지가 없죠.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인구 중 60명 중에 1명은 굶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굶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라도 굶고 있는 사람을 발견되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참 좋은 나라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사이도 밥 사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석사, 박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밥 사라는 말도 있을 지경입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사이는 배가 고파서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을 나누기 위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장사가 다 잘 안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 사람이 많으니 국민들 중에 굶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국민들에게 밥해 먹을 돈을 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잘 살아도 주고 못 살아도 주었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걸 일일이 확인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낭비가 되니까 아예 다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선별복지를 하지 않고 보편복지를 한 것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시험해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지원마련 등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보편복지가 일반화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밥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참부님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이 사랑이다 하신 말씀은 경고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뭐 대단한 것처럼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다 사용하고 폼나게 거룩한 말씀으로 포장해서 입으로만 내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외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라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진솔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작은 실천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만 사랑을 해야 합네. 참 사랑이 중요하네. 위하는 사랑이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외치며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옷이나 가방 같은 것을 명품으로 아주 돈을 많이 주고 그것도 필요도 없이 많이 사는데 정작 같이 밥을 먹으면 한 번도 자신이 남에게 밥을 사는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밥은 자주 사지만 무엇인가 부족해요. 왜 그런가 하면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사준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위로의 말과 정을 나누어 주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밥은 밥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정의하자면은 사랑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에게는 충분히 있는 것이라면 조금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도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외로운 사람에게 정을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에게 정을 나누지 않고 밥만 준다든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정만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그 사랑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